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47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아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되게 예쁜 옷을 입고 오셨어요. 이따가 운동을 가야 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운동복이 왜 이렇게 이쁘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올해는 목표를 세웠는데 하루도 빼지 않고 운동을 하는 걸로 지금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운동하러 가십니까? 오늘은 배드민턴과 풋살을 하러 갑니다. 두 개나 한다고요? 네. 부럽습니다. 제가 헬스를 되게 싫어하는데 최근에 이제 헬스를 거의 매일 가고 있습니다. 다시 또 시작하셨군요. 네. 적당히 네. 이제 몸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체력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저는 지방법원을 갔다 왔어요. 아이들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재판이 진행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갔었는데, 그날 한 1시간 조금 넘게 재판을 봤는데, 너무 다양한, 그러니까 스토킹, 형사재판이어서 스토킹도 있었고, 보이스 피싱 관련한 이런 피의자도 있었고, 다양했는데, 스토킹만 하더라도 되게 너무 다양한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토킹 하면, 이게 굉장히 이성의 중심적으로 막 생각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을 계속, 거부하는데도 계속 연락하고 따라다니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왔는데 보니까, 어느 여성분이 다른 젊은 여성을 스토킹으로 이제 왔는데,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사이에는, 남편의 불륜이 의심돼요.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니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동안 굉장히 이성의 중심적이고, 그리고 되게 편협하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그 재판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모시는 우리,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라니님. 네. 네, 라니님이 계시는 단체에서, 2025년 그 통계 자료를 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라니님,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는 란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유후. 라니님, 그 통계 자료, 제가 어제 봤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매해 초에, 그러니까 한 1월 말경에 이제 전년도 상담이 들어왔던 것을 분석해서 통계 자료를 내거든요. 그리고 약간 기초 통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령대라든지 피해 유형, 이런 것을 살피는 기초 통계를 1월 말에 내고요. 전년도에 좀 유심히 좀 살펴볼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세부 통계를 좀 내서 그거는 3월 8일 여성의 날에 맞추어서 냅니다. 그래서 38즈음에 나올 자료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매해 상담 통계가 특별히 약간 변화가 막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전년도 통계에서 제가 좀 눈에 띈 것은 피해를 호소하는 남성 피해자의 상담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다. 그리고 10대, 그러니까 청소녀들은 저희가 제일 많은 피해 유형이 강제추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10대, 그러니까 청소녀가 피해인 경우에는 강간 상담 비율이 더 높아요. 강제추행보다. 그래서 이게 피해 유형별로 더 상담을 통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유형이 연령대별로 약간 다르거나 또는 실제로 겪는 피해의 정도의 어떤 경중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좀 강간 피해는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미성년에 한해서 더 심각한 피해라고 여기는 어떤 인식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고요. 말이 좀 깁니다만 아까 스토킹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하나 주목하는 약간 스토킹 상황인데요. 저희 통계는 아니고 그 성평등가족부가 연말에 12월 말에 이 여성폭력 통계들 다 모아가지고 2025년도 여성폭력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스토킹 같은 경우 가해자의 성별이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전년도에 바뀌었어요. 그간은 남성이 더 많았는데, 그러니까 기소된 비율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냐. 아까도 이제 여성이 여성을 스토킹으로 한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많은 것들이 젠더 폭력이 아닌 여러 가지 여타의 상황들이 스토킹으로 고소되고 기소되고 처벌되고 있는 상황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 의사의 그 저속 노화를 되게 주장하신 네. 네네. 그분도 이제 스토킹으로 네. 상대를 고소했습니다만 맞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다. 이 맞아요. 범죄 유형이. 그래서 사실은 젠더 폭력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지 않는 어떤 형태의 범죄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어떤 지점을 좀 살펴야 할 시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그 스토킹으로 제가 이제 그 재판에서 20대 젊은 남성이 이제 피의자로 나온 거예요. 근데 경찰 이제 처음 이제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했는데 이게 검찰에서 이게 스토킹으로 왜냐하면 단 한 번에 그리고 그런 2.2km를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스토킹으로 이렇게 기소가 안 되고 그냥 경범죄 같은 이런 단순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벌금 뭐 얼마 이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판결이 나는 걸 보면서 그 사람 피의자는 어쨌든 뭐 굉장히 재판까지 왔을 때는 처음 그런 걸 겪었을 테니 무섭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이게 그 벌금 얼마 내면 되는 걸로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게 다시 재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별거 아니네? 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거를 그냥 저렇게 해서 반복적인 행위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으로 가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맞나요? 네. 그 지속적 반복적 요건이 있어야 스토킹 범죄가 되고 지속적 반복적 행위 이전에 이제 스토킹 행위라고 하는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경범죄로 처벌됐던 사항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 반복적이라고 하는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또 되게 중요한 문제는 맞고 실제로 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나 어떤 불안감에 비례해서 너무 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해석되는 어떤 사건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건들은 너무나 손쉽게 스토킹 행위로 스토킹 범죄로 또 이해되거나 기소되거나 그렇게 되는 사례들도 있어서 좀 여러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가해자들, 그러니까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사례들을 굉장히 보거든요. 실제 기소가 돼요. 여러 번 연락을 했고 연락을 하면서 왜 자신한테 뭐 그런 성추행을 했느냐, 뭐 강간했느냐 이런 걸 이제 따져 묻거나 내가 고소할 거다, 너가 나한테 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요구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다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주장을 가해자들이 하고 그게 일견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 요건으로 따지면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어떤 이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어떤 두 사람 간의 맥락이라든지 실제로 이게 작동되는데 어떤 피해를 정말 주 피해라고 봐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 약간 이거는 너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그 일면만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해본 네,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라니님을 모시고 좀 주로 이야기할 것은 사실 성폭력 상담소에서 작년에 오랜만에 기획한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우리 단원 FM 미디어 리터러시 이제 연구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도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 이야기를 좀 하려고 모셨습니다. 제목이 폭주하는 남성성입니다. 네, 폭주하는 남성성. 왜 폭주를 하나요? 네, 왜 폭주하나요? 이제 살펴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남성성은 어떤 남성성인가요? 남성성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는군요. 뭐 남성성과 관련한 이제 기존의 연구들이 있죠. 예, 정의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사실 책 제목을 정할 때 폭주하는 남성성, 폭주하는 남성성들, 폭주한 남성성, 폭주한 남성성들, 뭐 등등등으로 이 조사 어떻게 이 명명을 할까를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주목하게 된 경과들이 있었어요. 이제 좀 생각을 좀 떠올려 보면 2023년도에 굉장히 여러 건의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거든요. 뭐 분당 서현역이라든지 신림역이라든지. 근데 특별히 여성을 상대로만 한 건 아니고 되게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이었는데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은 다 남성이었거든요. 지정성별 남성으로 패싱된 사람들이었는데 왜 남성들이 이렇게 경노하거나 분노할까? 다수 대중에게, 자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누군가에게 이런 것을 조금 보게 됐고, 근데 그때 이제 주로 했던 얘기들은 이제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형태의 이제 말들이었어요. 이제 정부에서나 범죄 심리학자들이나.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상동기라고 하는 건 이제 불분명하잖아요. 이 사람의 동기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데 어쨌든 남성들이 이렇게 행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을 되게 특정하는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교제폭력 사건들이 굉장히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가 됐고, 굉장히 참혹한 사건들이 이제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그 진주의 편의점에서 쇼컷을 했다는 이유로 페미냐라고 하면서 폭행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성을 특정하는 사건들도 또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 행위를 하는 이 남성성은 무엇인가? 남성성은 사실 실천이고 남성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 남성성, 이 실천 뭐라고 봐야 하냐? 특히 페미니스트들이 반성폭력 운동에서는 이걸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거나 접근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일단은 내부 세미나부터 좀 했고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또 여러 연구자분들을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좀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 책을 이제 기획하면 어떻겠느냐 는 이제 출판사의 제안이 먼저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부에서 기획팀에서 논의를 해서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서부지법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2020 작년이죠. 5년이죠. 네. 네, 그렇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극우화된 남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사화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남성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이야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폭주하는 남성성이라는 책이 또 한번 읽어봐.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출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책이기도 했었거든요. 이야기를 이제 건기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듣고 그래서 더 시의적절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 기획하면서 어떤 주변의 반응들 뭐 이런 게 있었나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시의적절했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 사실 초기 기획했을 때는 계엄 전 상황이긴 했거든요. 2024년도 말경에 논의를 시작했고 근데 이제 12.3 계엄 상황이 터지고 나서 그때 저희가 그 다음날 이제 강화문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가지고 나갔고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의 말로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의 플랜카드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를 추동했느냐 우리 사회에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이 어떤 되게 해로운 남성성이 되게 폭주할 수 있는 어떤 토양을 되게 제공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선 계엄을 경과하면서 폭주하는 남성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더 많이 잘 활용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책을 더 시의적절했다 약간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 같고 실제로 이 책 발간을 그 시점으로 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정했어요. 그래서 그 파면이 되는 시점에 이 책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정치가 끝난 이후의 정치나 이후에 다른 대안을 고민할 때 이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요소로 던져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발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나오긴 했지만 거의에 맞추어서 잘 나왔고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더 확장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네, 시의적절하게 잘 나왔다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분의 저자가 쓴 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지금 8명 네, 맞아요. 8명의 지은이가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8분이 같이 네. 써주셨어요. 각자 어떤 주제로 쓰셨는지 간단하게 네. 설명해 주셨어요. 그 1장이 이제 추지연 선생님의 글인데 추지연 선생님은 사양 연구자이면서 이 범죄를 행하는 남성들의 실천이 이미 젠더 질서 내에 있는 실천이라고 보고 기존에는 예를 들면 이제 피해 여성의 어떤 이야기와 보호에 중점이 두는 것이 어떤 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요했다면 이제는 가해자가 되는 서사를 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폭력의 연속성의 개념을 가해자의 내용으로 이제 살펴볼 것을 되게 필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미사이드라든지 이런 것이 왜 등장하면서 이 가해자들이 어떻게 해서 폭력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를 좀 살피는데 개괄적인 이해를 좀 돕는 글을 써주셨고요. 2장은 이제 김효정 선생님인데 김효정 선생님 이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교제폭력 관련한 이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해서 계속 오랫동안 천착하면서 연구를 해왔던 분이셔서 이 친밀관계 폭력과 관련한 어떤 법정책 담론의 한계 내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담아주고 계십니다. 3장은 이제 이한 선생님인데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 남성 페미니스트로서 성교육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남성됨, 남성연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딥페이크 사안이나 이런 걸 경과하면서 왜 남성들이 여기에 대단히 공모하거나 그렇게 되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생생하게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좀 분석하는 글을 담아주셨고요. 4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인 유호정 활동가가 글을 썼는데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2004년도에 밀양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집단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사적으로 제재하겠다며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일이 2024년도에 여름에 있었어요. 6월경에.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너도 나도 사적 제재를 하겠다면 가해자를 신상 공개했었는데 그때 이제 피해자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렇게 대단히 뭐랄까요? 어떤 컨텐츠로 소비되는 문제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서 여성의 고통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이 사이버레카 문제를 좀 짚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의 글을 유호정 활동가가 썼고요. 이제 5장은 이제 남자들의 방이라고 하는 단행본을 쓴 황윤아 선생님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반성매매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특히 이제 법방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성 공모와 관련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어떤 남성성의 다른 어떤 실천과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좀 토파보는 이런 글을 써주셨고요. 6장이 이유창 선생님이 써주셨는데, 이유창 선생님은 이 온라인 상에서의 안티페미니스트 실천을 이미 약간 분석을 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이전에 내셨던 연구 결과물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발전시키는 수정 보완의 내용을 좀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남성들이 어떻게 해서 온라인 상에서 이 일종의 밈 문화로 이 혐오 발화를 지속시키는지 또는 증폭시키는지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좀 담아 주셨고요. 그리고 7장은 이제 이리에 선생님이 쓰셨는데 이제 짤방이라고 하는 형태, 이제 민문화를 좀 더 토파보는 방식으로 해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이 문법들이 남성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서사를 되게 이제 불운하고 우리는 다 배제되고 약간 이런 식의 서사를 작동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글을 써주셨고, 이제 마지막 8장이 건기면영 선생님이 쓰셨는데, 건기면 선생님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실제 99 그 채팅방에 들어가셨어요. 세 군데를 잠입하셔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이제 나중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덕분에 저희는 그들이 서로를 독려하는 방식 내지는 구구화의 경로에 대해서 좀 간접 경험할 수 있는 되게 소중한 글을 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이게 다 개별 사안이 아니라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정치, 뭐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이 지금의 구구화된 서사를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40부만 더 나가면 3세를 찍으니까요. 많이들 아직 안 구매하신 분 일단 구매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세가 거의 2달 만에 2세를 네네네네. 찍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와 엄청 많이 팔렸네 막 이랬는데 아직 나는 모르겠다. 200여 부가 남았다고 합니다. 네, 예.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예.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요즘 1세도 잘 안 나가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주제들을 보면 저희가 라디오에서 조금씩 다뤘던 주제들도 좀 있고, 네. 이전에 저희가 이제 뭐 시사인에서 여론조사 했던 적이 있고, 구구화되는 남성 2030 네, 남성 여성 이렇게 비교하는 뭐 네, 그 맞아요. 데이터 보면서 있었죠. 우리가 이거 한번 우리 얘기해봐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 책에 들어가 있죠. 네네네네. 예. 특히 이제 건기면영 선생님 글이 제일 그 시기를 간통하면서 나왔던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담고 있어서 그 마지막 8장을 보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얘기하셨지만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이라든가 아니면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 뭐 여기에 이한 선생님도 그렇고 그 전에 다른 선생님의 글에서도 딥페이크 관련한 뭐 이야기들도 좀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청소년을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문제가 딥페이크 디지털 관련한 것들이 10대에서 또 되게 중요한 이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딥페이크 뭐 예방 교육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러던데, 실제 통계에서도 연령 이제 작년 통계가 상담소에서 나왔으니까 거기에도 딥페이크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죠. 연령별로 좀 이렇게 정리된 게 있나요?
저희가 피해자 연령별 어떤 유형의 피해를 겪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제 딥페이크 같은 이제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네. 지금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라든지 이제 별도의 삭제 지원까지를 포괄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거든요. 중앙지성이 있고 인천이나 뭐 부산 등등등에 그래서 사실 이제 딥페이크 사안이 터졌을 때에는 이 정보를 차단하고 이게 더 확산되는 거를 막아야 했기 때문에 대체로 많은 피해의 해결 방식이 일단 경찰 신고, 그다음에 삭제 지원의 형태로 가서 사실 민간 상담소로는 많이 오지는 않았고요. 다만 딥페이크 사안인데 딥페이크라고 피해자는 너무 느끼는데 실제 법령에 맞지 않은. 그래서 공적 지원 체계에서 누락되는 피해자분들은 이제 민간으로 많이 오셨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10대 피해자가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이 10대 피해자들의 제일 문제 이제 겹지인이라고 그러죠. 내가 알고 쟤도 아는. 그 상대를 괴롭히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는 그냥 그러니까 조작된 어떤 합성된 사진만 돌지 않아요, 절대로. 그 조작된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몸은 다른 사람의 몸이라고 하더라도 그 얼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같이 돌거든요, 개인 정보가. 그 사람 이름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집 주소라든지, 핸드폰 번호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을 괴롭히는 어떤 형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이거는 되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괴롭힘 문화가 이 딥페이크 사안과 되게 연동돼서 10대들에게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조금 많이 고민해 보아야 할 측면이다. 그러니까 되게 공모적 남성성으로 그 안에 같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함께 모르게는 아니죠. 적극적으로 그것을 같이 행하는 10대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건 되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몇몇의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라고 보기엔 되게 어렵다. 이것이 일종의 놀이문화 내지는 괴롭힘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되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문제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왕따, 집단 괴롭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오프라인 상에서만 혹은 뭐 카톡을 통해서 이제 괴롭히는 방식이었다면 그게 지금은 더 플러스돼서 더 뭐 딥페이크 그렇죠. 더 결합되는 예, 형태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되기도 하는군요. 네, 그 넷플릭스 소년의 시간도 보면 사실 인스타 DM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이 40대 이상은 잘 익숙하지 않은 SNS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집단적이고 사실 그리고 온라인이 오프라인과의 경계가 별로 없고 실질적인 위협의 상태로 놓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느끼는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데 비해서 실제로 이것을 행하는 가해자들은 그만큼의 정도를 느끼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문제적이고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네, 사건이지 않았나, 사안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책을 기획하시면서 상담소 내에서 그럼 출간되기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세미나도 하시고 그러셨던 거죠. 네네네. 그 예전에 어떤 남성성과 지금의 남성성이라고 하는 게 크게 달라진 건 아니죠. 질문을 하는 것인지 의견을 얘기하는 것인지. 네. 이 책의 부제가 있어요. 네. 이 책의 부제가 폭력과 가해, 격분과 괴롭힘, 임계점을 넘은 해로운 남성성들의 등장. 이런 이제 부제를 달았는데, 그러니까 해로운 남성성은 있었죠. 계속해서 있었죠. 이건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정부도 뭐 신종 범죄라고 하면서 이제 꼽는 것들이 있잖아요. 교제 폭력이든 디지털 성폭력이든 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가해자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어떤 해로운 남성성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까지 심화될까?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손희정 선생님은 고어 남성성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되게 잔혹하고
왜 이렇게까지 격노하고 격분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까지 될까? 이런 것은 조금 이전과 다른 되게 많은 문제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제 구구화라고 하는 어떤 전 세계적인 현상과 정치 문제 이런 것들하고 더 연동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남성성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어떤 가부장성을 드러내거나 이런 것을 그게 이제 개인이 아니라 더 집단화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런 문제여서 이것을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개인의 문제로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사실은 부제를 저는 제대로 잘 안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란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시면서 부제를 읽어주시니까 딱 눈에 들어오면서 아, 네, 읽히네요.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우리 되게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음악 하나 들으면서 우리 지아님의 추천곡으로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가져온 거는 최유리의 숲이라는 노래고요. 어제 제가 캠핑을 하면서 그냥 마구잡이 노래를 막 틀었는데 이 노래가 나왔어요. 좋더라고요. 어제 처음 들으시는 노래입니까? 네. 예, 그래서 같이 한번 듣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네. 최유리의 숲 듣고 오겠습니다.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너무 좋네요. 채유리 님의 네. 숲. 네. 네. 저도 한번 혼자 네. 조용히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 책 나오고 북 콘서트 많이 하셨죠? 네, 세 차례. 생각보다 많이 안 했네요. 세 차례. 아, 세 차례 했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에 가서도 하셨나요? 아니요, 지역까지 가고 싶었는데 지역까지는 못 갔고요. 근데 지역에서 열어서 저자나 이 책 기획 담당을 했던 활동가를 부른 지역은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이 책의 8분의 저자들이 고루 음. 좀 독자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은 3번 연속으로 서울 수도권 서울에서만 했네요. 서울에서만요? 서울 중심에 이런 활동 우리 반성하세요. 지향하시죠. 그렇습니다. 아, 안산에서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러게요. 네, 하면 안 되나요? 아,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아니, 저희 초대는 하지만 저희 돈은 쪽- 없으니까. 저희 쪽으로는 바로 연락은 안 왔지만 음. 책의 저자님들께 개인적으로 와서 이 책 이야기를 해달라는 지역의 요청은 되게 많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 북 콘서트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연령층? 어떤 패싱되는 성별의? 아, 되게 다양했는데 저희가 좀 눈에 띄었던 건 사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행사에 남성분들이 잘 안 오거든요. 주로 거의 99.9%가 여성 들인데 이 폭주하는 남성성 행사를 할 때는 남성 신청자가 정말 많았어요. 남성분들이 많았고 신청 이유 같은 거에도 미리 이제 신청 폼을 열었을 때도 남성이지만 다른 남성 되기를 실천하고 싶고 고민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라고 이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남성 일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 폭주하는 남성성, 되게 해로운 이 남성성, 이 유해한 남성성이 아니라 다른 남성 되기를 실천하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구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연대를 더 많이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남성성과 반대에 그럼 이로운 남성성이 있을까요? 그 어떤 속성이죠. 그러니까 남성성, 여성성을 아예 우리가 없다고 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가 배제되거나 혐오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각각을 존중하면서 그냥 나로서 다만 그것이 되게 이롭게 누군가를 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정될 수 있다고 고민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그냥 이 사회를 사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가치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게 되게 어렵죠. 특히 남성으로 태어나서 남성으로 사회화되고 남성으로 길러지고 남성들 간의 그 연대와 공모를 깨고 다른 실천을 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용기로는 설명 안 되는 되게 엄청난 노력과 자기 실천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얘기하면서 방송을 쭉 진행해 오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페미니즘은 지정성별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네, 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책을 본 혹은 읽지 않고 오직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남성성이라는 이 제목 때문에 이거 모든 남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럼 모든 남성이 다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거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맞아요. 그죠? 네. 그런 질문을 하거나 여전히 그런 담론은 되게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 일반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이냐, 모든 남성을 적으로 돌리는 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냐. 근데 이제 이 책을 내기 전에 저희 활동가들이 이제 인셀 테러라고 하는 영미권에서 나온 그 책을 먼저 봤는데 그 책의 저자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남성들을 적으로 돌리라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 유해한 남성성을 끝내려고 하는 이 남성들과 연대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남성들에게도 너희들도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하는 건지를 이제는 직시하자라고 하는 어떤 손 내밀기, 제안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전히 굉장히 많은 정치권에서 이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이른바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담론을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역차별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너무 문제적이죠. 그렇죠. 갑자기 난님이 이를 꽉 깨물었어. 화가 치밀어 오르셨군요. 그러게요. 이거 얼굴 표정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청취자분들한테. 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이 책의 어떤 구조적 해석뿐 아니라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도 동시에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되는데 상담소에서 이 책 기획하시면서 그래서 어떤 구체적 대안이나 실천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사실 이제 책을 읽는 독자분들이 각각이 좀, 실천 방향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런 거 이제 갖게 된 생각은 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적어도 이제 이런 생각들은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왜 이런 이제 어떤 해로운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가로막거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내지는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어떤 문제들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감각이나 시각을 왜 갖지 못했을까.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 결국은 되게 많은 소위 청년 남성 집단이 더 쉽게 구구화의 경로로 가게 되는 것을 왜 그런 토양을 형성했는가. 그것부터 좀 우리가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좀 시작이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데 이제 어떤 유튜브를 보느냐, 뭐 어떤 인스타 게시물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접하느냐, 그것이 그 집단 내에서 어떤 권력을 획득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개개인이 맞닥뜨린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시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쉽게는 사실 지금은 어떤 성소수자나 여성 그리고 이제 중국 등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지만 이건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이게 어떤 이런 해로운 남성성만이 아니라 이런 특정 그룹에 대한 혐오,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상적으로 항상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뿌리 깊은 생각들 안에 계속 우리가 경계를 가져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가족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계속 알게 모르게 살아오면서 계속 축적된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경계 짓는 것이.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운동을 진짜 싫어했던 게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지아님? 옛날에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뭐 청군, 백군 막 이래가지고 막 모자 쓰고 막 하얀색과 파란색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불편했는데 그때는 그게 왜 불편한지를 설명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래서 불편했나? 왜 내 친구인데 걔는 청팀이고 나는 백팀이라서 아니 왜 같이 응원을 못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또 이렇게 어려서 그랬는지 야 너는 저쪽 팀이니까 절로 가라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의 것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막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이 일상화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얘기를 근데 이 들으면서 해로운 남성성은 사실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집단화되고 세력화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최근의 일이고 요즘 뭐 윤어게인 뭐 집회 가면은 그렇게 남성들 그렇게 많다면서요. 2030 남성들이 여성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 극우 세력의 어떤 세력화? 이런 건 이제, 저희보다 훨씬 더 먼저,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 현재의 극우화된 근데 이 극우를 어떻게 정의할까도 사실 되게, 사람마다, 그러니까 연구자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권기면영 선생님이 극우와 관련해서 하나로 정의하기 좀 어렵다. 그런데 이제 극단화된 어떤 우파, 급진 우파 또는 대안 우파, 약간 이런 구분을 하면서 이 우파의 어떤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발 또는 이준석 발. 그래서 이 온라인 남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된 어떤 타자를 되게 폄훼하거나 절멸하거나 또는 거기서 어떤 제도 개혁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공정을 말하면서 어떤 연합 간의 어떤 권력을 다시 재배치하려고 하는 방식이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제일 크게 이 극우 세력화의 보탬이 된 토양은 이제 개신교발의 어떤 재정적 지원이라고 평가하고 저는 한국도 그 과정을 유사하게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부터 해서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는 세력들, 퀴어 퍼레이드를 막았었던 세력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반대편에 서서 굉장히 모욕적인 집회를 계속하는 세력들, 결국은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켰던 그 세력들이 다 개신교의 어떤 토양을 가지고 성장을 했고, 근데 그 성장에는 대단히 많은 정치권이 응답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것이 더 마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제인 것처럼 의제를 변동시키는데 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권한을 주었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은 다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극우화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일부일 수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수 대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수 대중의 어떤 중요한 의제인 것처럼 이게 등장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활용된 거는 정치권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는 이제 윤석열, 이준석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의 국힘도 그렇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정치적 활용에 이용당하는 그러면서 그런 극우의 그런 성향,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기 생활에서 계속 발현되기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이런 분들 중에도 어떤 가족 아니면 친구 아니면 직장 동료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떤 폭력적 언행들 이런 것들을 듣게 되거나 이럴 수 가끔 이제 여기 여성단체에 있는 회원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가족들 이야기하기도 하고 같이 이제 책모임 하다가. 근데 그런 언행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막 이런 고민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실질적 조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 모든 장의 마지막에 네. 이제 다들 어떤 이제 저자들이 생각하는 이제 제안들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면 각각이 지금 너무 심각하다. 진짜 이런 남성성, 이런 점점 더 구구화된 어떤 세력이 등장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 괜찮을까?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 있나?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사회적 불안하잖아요. 경제가 너무 말도 안 되고, 전 집값이 정말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편차도 너무 심각하고, 삶은 지속할 수 있나?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뭐 이런 되게 암울하고, 되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을 경과하면 그래도 어쨌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한두 명씩 넓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또 되게 희망을 찾는 어떤 지점이 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폭력적인 언행을 근데 그거는 꼭 이 책을 읽지 않아도 누구나 알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폭력을 행하는 거는 그냥 뭐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근대적 사고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야.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사회를 살아가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람 간의 관계 내지는 누군가가 누구를 정말 타자를 되게 적대화해서 나와 상대를 가르고, 그 상대를 정말 끝까지 어떻게든 절멸하겠다고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중단시키도록 하는 게 너무 필요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개입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사고는 옳지 않아. 그거는 너 또한 파멸시키는 일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이미 많이 생성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12선 계엄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엄은 필요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폭동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해놓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규범적 사고 틀 안에서 이것이 나 개인의 어떤 이득만을 위한 것이 이 사회를 바람직하게 한다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더라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폭주하는 남성성이라고 하는 이 남성성의 렌즈로 이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좀 해석하는 감각들을 조금 더 갖게 된다면 이 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많이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조갑제가 나왔어요.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잖아요. 지금 란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하게 조갑제가 얘기하는 맞아요. 조갑제는 그러니까 조갑제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왜 이러지? 저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었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책 다 읽고 나서 독자들이 딱 한 가지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뭘까요? 사실은 이제 이 책뿐만 아니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시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20대 남자애들이 문제라는 거야? 20대 남자애들 다 구구라는 거야? 뭐 약간 이런 식의 너네 그렇게 하는 거 맞아? 그게 그렇게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내지는 이제 20대 남자들 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뭐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야? 라고 하는 건 또다시 누군가를 적으로 호명하는 방식이고, 이 책의 내용 중에서 권기명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정된 의미의 구구가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구구가 구성되는 과정, 즉 구구화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가 쟤네는 구구야 지금, 그러니까 너 문제야 보다는 왜 이 구구화의 경로가 더 가속되거나 더 확장되거나 더 증폭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문제의식을 갖고 살펴보는 감각들을 가지면 좋겠다. 딱 하나만 가져간다면 그런 감각들을 좀 같이 형성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한번 이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봐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독자분들이 갖게 된다면 되게 이전과는 다른 실천들을 함께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한테 꼭 건네고 싶은 어떤 한 문장 혹시 있다면 한 문장을 좀 읽어주실래요? 방금 말씀드린 그 권기명 선생님이 쓰신 챕터의 그 문장도 너무 중요하고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그 마지막 문장 그걸로 생각했지만 하나를 더 꼽는다면 그 들어가는 글을 저희 상담소 류수민 활동가가 대표해서 썼는데 들어가는 글을 전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소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너무나 적합한 표현으로 잘 담았는데 이 활동가가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썼어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는 페미니즘의 통찰처럼 이 책은 개인과 정치의 영역을 분리하지 않고 아우르며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폭력을 살피고 젠더 체제를 해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실마리를 통해서 폭력을 끊어내는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길 바란다. 연대와 한대가 늘어나길 바란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대로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문장을 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긴 시간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저의 추천곡을 네,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겨울이라 되게 건조한데 우리 화분 식물들 중에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 선인장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선인장을 죽이기도 했어요. 많이 죽여봤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선인장이라는 노래가 딱 이 건조한 날씨에 떠올라서 심규선님의 선인장 듣고 47번째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햇볕이 잘 드는 그 어느 곳이든 잘 놓아두고서 한 달에 한 번만 잊지 말아줘. 물은 모자란 듯하게만 주고 차가운 모습에 무심해 보이고 가시가 돋아서 어둡게 보여도 걱정하지 마. 이내 예쁜 꽃을 피울 테니까 언젠가 마음이 다치는 날이 있다거나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때면 나를 기억해. 그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줄게. 내 머리 위로 눈
모습이 비출 때까지 소리 없이 머금고 있을게. 그때가 우리 함께 했었던 날, 그때가 다시는 올 수 없는 날이 되면 간직했었던 그대의 눈물 안고 봄에 서 있을게. 언젠가 마음이 다치는 날이 있다거나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때면 나를 기억해. 그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줄게. 내 머리 위로 눈물을 떨고 속상했던 마음들까지도 웃는 모습이 비출 때까지 소리 없이 머금고 있을게.